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저술을 남겼죠. 500권이 넘는 저술 중에서도 특히 일표이서라고 하는 경세일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도 우리 역사에 남겼습니다. 참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서부터 책 소개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모아놨으니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왕이 누구냐에 따라 목숨이 오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총애를 받으면 초고식,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정승까지 오를 수도 있었고 눈밖에 나면 사약이나 귀향길에 올라야 했지요.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 정약용입니다. 월요일은 인생 후반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정약용은 27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행정고시 합격인 거죠. 똑똑해서 정조의 눈에 들었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기고 또 훌륭하게 처리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거중기를 설계했지요. 도룰의 원리 하나로 공사비와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4만 량을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정조는 그를 신임했고 정약용의 삶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지판이 뒤집혔고 집안은 천주교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형은 순교했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40살, 유배는 18배, 관직도 없고 권력도 없었으며 돌아갈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는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지요. 그런데 그는 그 기간 동안 18회를 보내는 시간 동안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썼고 경세유표를 썼으며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일표 이서이죠. 그리고 그는 500권이 넘는 방대한 양의 책을 저술했고 모두 다 그 유배지에서 나왔습니다. 왕이 그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총애도 몰락도 정약용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무엇을 남길지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는 건 누가 나를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했는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내 운명은 왕에게 달려있다. 감옥이든 유배지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판단과 소신으로 오늘 하루를 갖고 가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은 생계입니까? 사명입니까? 여러분은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또 그러니까 경우는 유배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관적을 잃고 벼슬을 완전히 잃었지만 일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은, 직책은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만드는 것, 백성을 위하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한 일의 목적, 삶의 목표였습니다. 벼슬이 없어도 할 일을 찾았고 유배지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계속 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이 직함이 없어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가? 돈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일은 임명장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 내 직책보다는 내 업, 일을 사랑하자. 이번 주에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정약용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을 뚜벅뚜벅 쌓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아침 시간은 황금을 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눈썹에 흉터가 있어 별명이 산미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눈썹이 3개라는 의미이죠. 9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시로 풀어냈고 훗날 조선을 뒤흔든 학자가 됩니다. 정약용입니다. 인생 후반전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수요일은 성장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정약용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앓았습니다. 흉터 때문에 눈썹이 새갈로처럼 보였고 그래서 별명이 산미였습니다. 9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떠난 슬픔을 말 대신 시로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가 문집이 되었고 형이 그것을 엮어서 산미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그의 재능이었을까요? 하지만
재능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벼슬로 잘 나갔었고 출세했었죠. 40살 정조가 죽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벼슬에 나설 수 없는 처지였고 스스로 패족임을 인정했습니다. 관직도 없고 미래도 없는 유배지에서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제2의 성장을 시작한 거죠. 목민심서를 썼고 경서유표를 썼고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1표 2서이죠. 500권이 넘는 책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이었다면 대단한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거죠. 9살 아이가 슬픔을 시로 다스렸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무너졌을 때 무엇을 붙잡을지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반복해서 털고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어제보다 한 뼘이라도 성장한 오늘로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뚜뚜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공정한 시대를 계십니까? 아니면 들고 정입니다. 한 사람이죠. 많은 공무원들이 목민심서를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공정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공정을 만들어 갈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약용은 억울한 백성이 줄어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면서 기다려만 있진 않았지요. 자신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실천했습니다. 생각을 글로 남기 제도를 연구하며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먼저 움직였고 실천했습니다. 왕이었던 정조가 신뢰하는 이유도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공정한 태도에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쓰는 기준, 나라를 운영하는 기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승을 다스리던 시절 기록을 쭉 찾아봐도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집착했는지가 보입니다. 결국 사람을 대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원칙을 원칙이 바로 서고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 그런 나라 하면 억울한 일도 많지요. 불공정한 일도 사회에
세상의 공정을 앉아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오늘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공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네. 자, 잡아. 그런 사는 이 상을 하고 명예 아니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한다고 했지요. 타산 정입니다. 돈입니다. 후반에 대한 태도, 금요일은 경제 이야기죠. 36 정약용은 곡산 부사로 부임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군수급 지방관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계심이라는 백성이 세금 수탈을 고발하며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붙잡아야 한다고 했지요. 정약용은 반대로 했습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폐단을 고발한 백성이야말로 이계심은 풀려난 뒤 오히려 관아의 부정을 알리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고발을 위협이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생각과 행동은 훗날 목민심 돈을 대하는 공정을 대하는 태도로 말이죠.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백성의 재물을 세금을 빙자한 착취를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관직도 없고 녹봉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백성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다산이었지만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지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지요. 편지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밥보다 재물보다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태도를 갖고 남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돈은 어떻게 벌었고 또 어디에 쓰고 있는지요? 그리고 내가 자식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책입니까? 아니면 태도입니까? 돈은 정말 중요하지요. 없으면 비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다루는 태도를 먼저 기르고 남길 수는 없을까요? 오늘의 태도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형성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타산 정약용은 재산보다 태도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남기고 싶은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뚜뚜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배지에서 나온 책이 500권이 넘습니다. 그 이야기를 평전 한 권이 다시 엮어놓았습니다. 정약용 평전입니다. 소개할 책은 타산 정약용 평전, 김사몽님이 지었고 두레출판사에서 2023년에 나왔습니다. 독립운동가 평전을 여러 권 집필한 저자가 마지막 목표로 삼은 책이 바로 정약용 평전입니다. 1762년 영조 때 태어나서 1836년 헌종 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조, 정주, 순조, 헌종까지 4명의 왕을 보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조 시대에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올랐고 경기 암행어사와 곡산 부사를 거쳐 수원 화성을 지을 때는 거중기를 설계하기도 했지요.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신유박해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고 오랜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이 책은 그 18회를 시간이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쓴 시간으로 읽어냅니다. 오랜 기간 유배생활 동안 나온 대표적인 작품이 1표 2서이지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이렇게 3권입니다. 실제로 500권이 넘는 아주 방대한 저수를 남겼지요.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부임해서 임할 때까지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정말로 읽어보면 오늘날의 관리들, 즉 행정고시를 보는 필수 과목에 반드시 넣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방법부터 재판을 다루는 태도까지 오늘날로 치자면 공직자가 갖춰야 될 실무와 마음가짐을 아주 자세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마지막에 떠날 때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곡산 부사 시절에 직접 겪은 일들을 곳곳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경세유표는 나라 전체의 제도를 새로 설계한 책입니다. 관청의 구조, 토지제도, 세금제도까지 하나하나씩 다 다시 짜서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개혁하려고 했던 청사진이었습니다. 경국대전 이후로 말이죠.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후대 개혁 논의에 계속 인용이 되었습니다. 흠음심서는 살인 같은 중대 형사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억울한 죽음과 잘못된 판결이 없도록 수사와 판결의 절차를 세세히 정리했습니다. 정약용이 형제에서 일했던 경험이 이 책의 바탕이 되었지요. 세 권 말고도 히피첩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아내가 보내온 낡은 치마로 정약용이 작은 책을 만들어 두 아들에게 당부의 글을 남긴 아주 소중한 유물이지요. 재물보다 책을 물려주는 게 낫다는 그 말이 이 유물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의 삶과 일, 사람과 관계의 돈으로 나눠본 정약용의 모습이 바로 이 한 권 하나의 흐름으로 엮여 있습니다. 왕이 그의 자리를 정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남길지는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 몇 도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세기 민주공화국 시대인 1998년 반세기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 사법, 검찰, 언론, 재벌 등의 수구 세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행정
권력만을 차지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종조 왕권의 한계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정약용은 학자였다. 어떤 이유로 어느 곳에 있어도 학문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런 열정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일상을 되찾게 했다. 그는 토담집 옹색한 방의 이름을 곰곰이 생각하다 사이제라고 지었다. 사이제는 네 가지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네 가지는 생각, 용모, 언어, 몸가짐이다. 이는 곧 이 네 가지를 학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정약용은 자신을 다스렸다. 또 다른 이의 평가를 보자면 이렇다. 그가 로마에서 태어났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괴테에 못지않았을 것이고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애덤 스미스가 미치지 못했을 터인데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반시대적 정파인 누른 세력이 집권한 시대에 살면서 천재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위인들을 만나다 보면 시대가 보입니다. 왜 위인인지 삶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타산 정약용 너무 큰 별입니다. 이번 주말 정약용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이고 오늘만이 내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